호주 해군이 110억 호주 달러 규모의 호위함 조달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호주 왕립 해군이 티어2 범용 유도 미사일 호위함 11척 획득을 위해 제로 체인지 전략을 추진합니다. 설계 변경 없이 해외에서 설계된 호위함 플랫폼을 호주 고유의 무기, 센서, 전투 시스템을 적용해 호주 표준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맞춤한 건데요. 스티븐 휴즈 호주 해군 제독은 최근 영국 판버러에서 열린 2024 국방지도자 연합 해군 행사에서 티어2 범용 호위함 획득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은 제로 체인지라며 2026년 말까지 군함 획득 프로그램을 진행해 2029년에 첫 함정을 인도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죠. 그는 새로운 범용 호위함을 최대한 빨리 도입해 노후된 안제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며 속도 대 능력에 중점을 둬 신속하고 위험이 낮은 조달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호주 정부는 호위함 조달을 위해 한국, 일본, 스페인 등의 참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참여하죠. 과연 한국이 호주 수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태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해군이 호위함 조달 전략을 공개했다는 건데요. 호위함은 말 그대로 함대를 호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전투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라는 게 다 그렇듯이 한두 푼짜리 제품이 아니기도 하고요. 호주에서 2029년까지 이 호위함 11척을 발주하겠다는 건데요.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조달을 위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스페인 같은 나라에다가 참여를 요청한 상태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HD 현대나 한화 같은 기업들이 이쪽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호주 국방부 웹사이트인데요. 사실 호주라는 나라는 웬만한 큰 전쟁들에 대체로 다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 그러니까 실전 경험도 충분히 갖춘 강군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강군이 최근 들어서는 군사력을 더 확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호주 국방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 10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기존 계획보다 44조 원가량 더 늘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호주의 주적이라면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고요. 그리고 경제력도 비슷한 인도네시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력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당연히 호주가 더 높지만요.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호주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경제 규모도 비슷하고요. 국방력도 두 나라 다 만만치가 않고 공교로운 점을 꼽자면은 우리나라랑 두 나라가 모두 다 관계가 좋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호주가 국방력을 더 강화하려는 이유, 이거는 인도네시아보다는 역시 중국의 영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호주 하면은 미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기도 하죠. 정보기관 공동체를 뜻하는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중국과는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도 삐걱거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호주는 미국과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입장으로서는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이미 방산 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역시 한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레드백을 들 수가 있겠죠. 그 레드백은 K-21 보병 전투 차량을 호주향으로 개량한 제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레드백이란 이름부터가 호주에 있는 독거미, 붉은 등 과부거미에서 따온 이름이잖아요. 이름부터 호주 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해 말에 수주가 결정이 됐습니다. 공급 규모는 129대고요. 금액으로 치면 한 3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K9 자주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호주 시장에 진출한 지상 장비가 됐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한국 방산 꽤 순조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사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거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한국 방산이 성장하는 배경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절한 성능을 적절한 가격에, 그것도 빠르게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방산의 수출 실적 2019년에는요 25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이게 2022년에 173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죠.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135억 달러로 또 줄어들었는데요. 올해는 폴란드 그리고 페루, 여기에 더해서 동남아 쪽까지 적극적으로 노리면서 200만 불 달성을 향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그림, 이런 계획을 달성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키움증권 자료 보면서 조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매출액은 한 10% 늘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이만큼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내실은 오히려 안 좋아졌다는 뜻이죠. 가장 큰 이유는 폴란드로 가는 납품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2분기부터는 다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장세로 전환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도 남아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말씀드렸던 폴란드나 루마니아 그리고 중동 같은 곳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발목을 잡아왔던 수은법 이거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대규모 해외 수주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긴 하지만요. 어찌됐건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죠. 최소한 지난해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국내 방산 이런 제품들은 상당한 잠재력을 갖췄고요.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리면서 지금은 굉장히 주목을 받는 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원해야 될 정부의 움직임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방산이라는 게 정부와 정부 사이의 계약이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국가 차원에서 개입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그 발목을 잡았던 수은법 이거를 개정안을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단계적인 확대이다 보니까요. 당장 대규모 자금 지원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그나마도 여전히 기획재정부에서 필요한 자본금을 제때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이라는 산업은 기업의 노력만으로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을 키운다 이런 구애만 그칠 것이 아니라요. 정말 방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